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빚,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탄생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했던 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금융의 힘에 의해 좌우되던 바로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때는 1910년 11월 20일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 7명의 남자가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둘씩 개인 소유의 열차객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하인도, 비서도, 그 어떤 증인도 데려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오리 사냥을 간다고 둘러댔고 언론에는 그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7명의 승객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이들은 조지아 해안의 외딴 섬에 위치한 한 개인 클럽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들이 회의하는 방에는 어떠한 직원도 출입이 금지되었고 논의 내용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9일 동안 그들이 창조해낸 것은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통화 공급, 나아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 바로 연방준비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의회도, 공개 토론도, 경제학자나 유권자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단 7명의 은행가들이 비밀리에 외딴 섬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그들은 뉴욕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창조물을 농부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대중개혁안인 것처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아래에서 다음 세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달러 가치는 96% 폭락했고 국가 부채는 0에서 3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았으며 끝없는 호황과 불황의 순환은 서민들의 저축을 파괴하고 부를 상류층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7남자가 비밀리에 설계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비밀회의의 참가자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점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었던 프랭크 벤더립은 1935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지킬 아일랜드 비밀 원정을 훗날 연방준비제도가 된 것의 실질적인 잉태가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뒤에야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7명이 누구였는지, 비밀리에 만나야만 했는지, 그 9일 동안 무엇을 설계했으며 어떻게 의회와 대중을 속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당신의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빚은 영원히 지속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킬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3년 전인 1907년 미국 은행 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킬 뻔했던 금융공황에서 시작됩니다. 1907년 10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소규모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예금자들은 공황에 빠져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더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황은 대형 금융기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0월 말 뉴욕 최대의 금융기관이었던 신탁회사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최후의 대부자가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독립된 은행들이 각자 도생하며 뱅크런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도우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주 정부는 너무 늦었습니다. 공황이 극에 달했을 때 단 한 명의 남자가 나서서 시스템을 구원합니다.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1907년 당시 70세였던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이자 사실상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는 철도, 철강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공황이 닥치자 모건은 사적인 구제금융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주요 은행가들을 자신의 저택 도서관으로 불러 모아 문을 잠그고 파산 직전의 기관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자의 돈을 내놓도록 강요했습니다. 모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은행을 살리고 어떤 은행을 파산시킬지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지휘하고 합병을 협상하며 사실상 1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은 통했습니다. 11월 중순 공황은 진정되었고 시스템은 안정되었습니다. J.P. 모건이 미국 금융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지쳤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 수 없었고 시스템이 위기 때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건과 그의 동료들, 즉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들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창조하고 공황 시기에 무제한으로 대출해주며 금리를 통제하고 금융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 바로 중앙은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2차례 중앙은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791년에 설립된 제1미국은행은 1811년에 의회가 인가를 갱신하지 않아 사라졌고 1816년에 설립된 제2미국은행은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잭슨은 중앙은행을 부유한 엘리트가 국민을 통제하는 괴물이라 부르며 인가갱신을 거부하고 모든 연방예금을 인출하여 사실상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부와 서부의 농부와 노동자들은 중앙은행이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통화를 조작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공공의 희생을 대가로 은행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즈음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자신의 경력을 끝내지 않고서는 중앙은행 설립을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에게는 중앙은행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은행을 중앙은행이라 부르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의가 비밀리에 열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1908년 의회는 은행개혁을 연구하고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국가통화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장은 로드 아일랜드의 넬슨 엘드리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상원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으며 J.P. 모건이 가까운 동맹이자 존 D. 록펠러의 사돈이었습니다. 즉,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금융제국,
모건과 록펠러 가문과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엘드리치는 2년간 유럽의 은행 시스템을 연구하며 영란은행, 프랑스은행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유럽식 중앙은행을 그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중이 즉각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10년 11월 엘드리치는 비밀회의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민주적이고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가들에게 통제권을 주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6명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 7명의 설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넬슨 엘드리치, 국가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록펠러의 사돈, 모건이 정치적 동맹. 그는 이 작전의 정치적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헨리 데이비슨, G.P. 모건 앤 컴퍼니의 수석 파트너이자 모건이 오른팔. 그는 모건이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셋째, 프랭크 벤더립,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었던 내셔널 시티 은행의 총재. 이 은행은 록펠러 가문이 통제하고 있었기에 그는 록펠러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넷째, 폴 와버그, 강력한 투자은행군, 로브 앤 컴퍼니의 파트너. 독일 태생으로 유럽 금융에 정통했던 그는 이 시스템의 지적인 설계자였습니다. 다섯째, 찰스 노턴, 뉴욕 퍼스트 내셔널 은행의 총재. 또 다른 모건 계열 은행의 수장으로 은행 운영에 대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여섯째, 파이엇 앤드루, 재무부 차관보, 그룹 내 유일한 정부 관리였지만 그의 역할은 이 계획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스트롱, 또 다른 모건 은행인 뱅커스 트러스트의 대표. 그는 훗날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초대 총재가 됩니다. 이 7명은 당시 미국 금융계를 지배하던 모건 제국, 록펠러 제국, 그리고 쿤로브 제국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합쳐서 전 세계부의 약 4분의 1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10년 11월, 바로 이들이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비밀리에 기차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 지킬 아일랜드는 미국 최고 부호들의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문을 닫아 다른 회원은 아무도 없었고 완벽한 비밀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9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심지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성을 빼고 이름으로만 부르며 회의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기만적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름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절대 안 됐습니다. 폴 와버그는 연방준비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연방은 정부 기관처럼 들렸고 준비는 안정성을 암시했으며 제도는 분산된 네트워크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은행가들이 통제하지만 겉으로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둘째, 구조였습니다. 하나의 중앙은행 대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이것이었습니다. 12개의 지역은행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의 민간은행들이 소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간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 즉 바로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은행들이 통제하게 됩니다. 돈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실질적인 권력, 공개시장 운영은
바로 뉴욕 연준의 손에 쥐어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워싱턴의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연방준비이사회를 두어 겉으로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단지 포괄적인 정책만 설정할 뿐 실제 돈을 찍어내고 대출을 해주는 핵심적인 운영은 지역 연준, 특히 뉴욕 연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외관은 정부 통제, 실체는 은행가 통제였던 것입니다. 넷째, 돈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돈을 창조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세상에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 그 국채를 사줍니다. 정부는 그 돈을 쓰고 국민은 세금을 통해 그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부채를 가능하게 하는 덫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채를 사줄 연준이 있기에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그 빚은 결코 갚아지지 않고 영원히 연장되고 확장됩니다. 다섯째, 누가 이익을 보는가였습니다. 연준을 소유한 민간은행들은 연 6%의 보장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모든 활동이 은행 시스템 전체의 이익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위기 시에 연준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구제금융이며 그 손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 즉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가들이 이익을 보고 납세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9일 후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적이지만 사적이고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월스트리트가 통제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엘드리치 상원의원은 이 계획을 엘드리치 안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했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즉시 이것이 은행가들의 계략임을 간파하고 반대하여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1912년 개혁가를 자처하며 월스트리트의 권력을 비판했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그는 월스트리트의 막강한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의 최측근 고문은 월스트리트와 깊이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드리치 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월스트리트의 힘을 깨뜨리는 대중개혁안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에서 만든 계획에 피상적인 몇 가지 변화를 주어 연방준비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부신 정치극이었습니다. 결국 1913년 12월 23일 많은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연방준비법은 의회를 통과했고 윌슨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이 되었고 의회 의원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엇에 투표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창설된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자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연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무제한의 차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준은 새로 찍어낸 돈으로 국채를 사들였고 불과 2년 만에 미국 정부 부채는 9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빚과 이자는 영원히 납세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920년대 연준은 신용을 대규모로 팽창시켜 광란의 20년대라는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 듯했지만 그것은 연준이 만든 신용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신용을 긴축하자 거품은 터졌고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인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대공황을 통해 거대 은행들은 파산한 소규모 은행들을 헐값에 사들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중산층의 부는 사라지고 붕괴 직전에 현금을 확보했던 소수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에 있었던 벤자민 스트롱은 거품이 형성되던 시기 내내 뉴욕 연준을 이끌었고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이들의 은행은 모두 대공황에서 살아남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2008년 연준은 수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주택시장 거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자 거품이 터졌고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했을까요? 4조 달러를 허공에서 만들어내 부실 자산을 사들여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구출되었고 손실은 납세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치자 연준은 18개월 만에 7조 달러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폭등하는 국가 부채였습니다. 이익을 본 것은 은행과 자산가들이었고 평범한 노동자들은 저축과 임금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남자가 지킬 아일랜드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영원히 빚을 지게 하고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통해 부를 소수에게 이전하며 위기 때마다 은행을 구제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대중의 부를 침식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단계에서 연준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은행가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밴더립은 잡지 기고를 통해 비밀회의의 전모를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기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조차 말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나라를 망쳤다. 위대한 산업 국가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통제되고 있다고 후회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38조 달러의 빚, 저축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중산층을 파괴하는 경제 사이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준 위에 세워져 있고 모든 은행, 연기금, 정부 프로그램이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준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기에 어떤 정치인도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버든 이미 다퉜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회의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정한 음모적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범한 경제 뉴스 너머의 진실을 보게 했다면 만약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바로 그 설계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메커니즘, 숨겨진 회의들, 그리고 정책으로 위장한 부의 이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깊은 진실을 탐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10년 11월 지킬 아일랜드에서 9번의 낮과 밤 동안 7명의 남자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빚,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도 말입니다.